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강독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관계의 흐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다루지 못했던 후반부의 내용을 마저 다루고, 그리고 책도 한번 훑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게 좀 독특한 모양인데, 제가 나무를 좀 이렇게 땔감을 옮기다가 좀 찧었어요. 그래서 밴드를 붙였는데 피가 이렇게 보이길래 좀 혐오스러울까봐 이렇게 이쁘게 커버를 했습니다. 귀엽게 봐주시고요. 관계의 흐름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그 비즈니스와 관련된 트랜서핑, 프레일링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내용들에서 크게 빗나가는 내용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에너지적으로도 트랜서핑 원리적으로도 옳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랜서핑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방면을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계속 이어서 이제 후반부 내용인데요. 비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비판 또는 비난.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줌. 다른 말로 이제 격려하는 거, 이 얘기가 나와요. 대표적인 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일링을 인간관계에 적용을 할 때 우리의 구체적인 태도, 반응의 양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판과 비난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용기와 격려를 지향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즈니스 관계로 연장시켜서 이것을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별도로 프레일링 기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팁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셔도 괜찮겠습니다. 특별히 비즈니스 관계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외부로부터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살아남기 위해서 또 나 외에 다른 경쟁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구매자들을 향해서 비판이나 비난의 화살을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매우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프레일링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비난이나 비판을 적용했을 때는 이것은 내부 의도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용기와 격려를 북돋아주는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할 때 비즈니스 인간관계든 일반적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인간관계 등 그러한 관계가 촉진될 수가 있다. 곧 프레일링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는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하란 얘기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여라 이거지,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 특별히 프레일링과 관련한 부분에서는요. 먼저 이 비판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비판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죠. 이 책에서 말하는 비판,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비판입니다. 사실 비판이라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비판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비판과 함께 따라붙는 용어가 논리적 사고거든요. 그래서 논리와 비판적 사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에 좋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것들을 구분해낼 수가 있다. 소위 비합리적인 것들 중에는 우리가 비즈니스계에서는 뭐예요? 온갖 감언이설을 통해서 우리가 사기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때 비판적인 사고, 이때의 비판이란 뜻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고, 이러한 비판은 권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비판이라는 것은 비판의 목적이요, 긍정적인 판단, 긍정적인 선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의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게 뭐예요? 긍정적 선택의 원리다. 좀 더 나은 것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것, 보석을 찾아내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비판,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비판은 부정적 의미에서의 비판인데, 이러한 비판의 특징은 뭐예요? 긍정적 판단이 아니라 잘라내기 위한 거, 깎아내리기 위한 그러한 비판이죠. 비판을 위한 비판이란 말도 하죠. 그래서 좋은 것을 찾아내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그래서 경쟁자를 깎아내리고 밟아버리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흠집을 잡는 그러한 비판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비판은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예,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비판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비판이 아니라 부정적 의미에서 비판을 얘기한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판은 곧 비난과 굉장히 유사하죠. 비난은 뭘까요? 보통 비난이라고 한다면 비판은 그래도 어느 정도 논리적인 부분 또 사고력이 개입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비난은 다분히 감정적인 것이 앞서고 고조되고 이것이 점유된 상태. 예, 그래서 보통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짜증내는 방식으로 비난을 하죠. 그래서 책임지우기, 예,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탓하기 또는 나무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비판과 유사한 태도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이런 비난을 하게 되죠? 그것은 나는 옳다. 나는 옳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틀렸다. 예. 근데 비난을 강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나는 항상 옳다. 그래서 너는 항상 틀리다. 내 기준이 옳다. 내 태도가 옳다. 내 방식이 옳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확고하게 들어차 있는 사람일수록 상대에 대한 비난을 많이 강하게 하는 편이죠. 그런데 이러한 비난이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 비난이 이제 자주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은 매우 안 좋은 신호입니다. 매우 안 좋은 신호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 비난을 하지 않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한번 터지면은 이제 맞불이 붙죠. 그래서 점점 악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비난이 계속되면 어디로 나갈까요? 비난이 계속되면은 무시로 나가요. 무시하고 혐오하고 이런 것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냉각기로 떨어지게 되죠. 아예 말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조심을 하시고 사전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난은 매우 안 좋다. 비판보다 더 안 좋은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비난이나 비판을 할 때 이 밑바탕엔 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이 다름과 틀림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름은 곧 틀림이다. 너와 다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네가 잘못된 거다. 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비판과 비난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허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외를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기 기준이 확고한 것이죠. 항상 내가 옳은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반대하거나 거절하게 되면 더 발끈하게 돼요. 왜냐면은 내가 옳거든요. 내가 옳은데 네가 아니라고 하면 너는 확실하게 틀린 것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난 너를 밟아줘야겠어. 응징을 해야겠어. 너를 고쳐줘야겠어. 이런 이제 양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판과 비난이 강한 사람과 집단과 사회와 문화와 그러한 민족일수록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갈등이.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긍정적인 비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강할수록 갈등이 첨예화되게 돼 있고요. 더 심한 건 사실 아까 얘기했죠. 무시해버리고 완전 무기력해지는 거라 그랬죠. 집단 안에서도 비판이 긍정적 비판이 아닐지라도 뭐 비난을 하더라도 이런 것이 나오면 그래도 뭐 숨통을 틀면서 사는데요. 이제 이런 거조차도 허용을 못하게 밟아버린다. 이러면 이제 강력한 펜듈럼에 그냥 좀비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내가 자꾸 발끈을 하고 상대방한테 공격을 할까요? 내가 못 살아남을 것 같아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비판을 업으로 삼는 사람 말고, 예, 그런 사람은 좀 예외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고 비난을 많이 하고 남을 흉을 많이 보고 항상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흠집 잡기 좋아하고 이런 속성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에너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 또 맛이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의. 그래서 그 맛에 빠져들게 되면은 계속 그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듣는 사람도 조심하셔야 돼요. 듣는 사람도. 적당히 듣지 않으면 그 말을 다 듣잖아요. 듣는 것 자체로 이제 이 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이 관념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을. 약간 가스라이팅 효과도 있는 거죠. 그리고 무분별하게 그 이야기를 수용을 하면서 맞장구를 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내가 또 져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것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는요. 그래서 있을 수가 있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된 그 사람의 패턴이다. 주된 그 사람의 성향이고 태도다. 그러면 이제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에너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렇게 좋지가 않은 에너지를 가지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나치게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왜 그러면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뭐 즐기듯이 그렇게 자주 하게 되는 걸까요? 이게 짜증나서 그래. 한마디로 짜증나서. 짜증 왜 난다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난다고 그랬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펜듈럼에 상당히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죠. 선택권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고 환경에 일희일비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나보다 잘 되거나 내 생각과 다르게 뭔가를 해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하고 비난을 하는 거죠. 비판하는 사람은 뭔가 바로잡으려고 하는 힘을 좀 행사하는 것이고요. 비난하는 사람은 바로잡고 그 사람을 흔들어댈 힘은 없을 때 그냥 화풀이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 이제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그 개인 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펜듈럼에 많이 휘둘리고 있구나. 선택권이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잔뜩 겁을 먹고 있구나. 긴장이 되어 있구나.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는데 내 뜻대로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구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트랜서핑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걸 내부 의도의 속성이다. 내부 의도가 뭐예요? 내 한계 안에서 세상과 맞서 싸워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태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계속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나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가능태의 흐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개념 안에서는, 이 사람의 개념 안에서는. 그래서 늘 내부 의도를 사용해서 세상과 투쟁을 하듯이 살기 때문에 가능태 흐름이 흘러들어올 여지가 없고요. 흐름을 오히려 거스르는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과 마음은 항상 불이칠된 상태에 놓이게 되고요. 그래서 파괴적인 에너지가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비판과 비난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자리 잡은 분들, 좀 화가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먼저 나오지 않으시면요, 트랜스서핑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자리 잡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탈비난, 탈비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벗어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에너지에서. 그러려면 첫 번째는 비판, 비난을 일으키는 자극을 일단 차단하셔야 돼요. 자극이 없어도 일어나는데 자극이 많으면 더 빨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또 이런 분들 흔히 이제 댓글 잘 다시거든요.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에 가서 댓글 다시고 이제 소심한 투쟁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일단 그걸 끊으셔야 돼요. 댓글 읽지도 말고 다 닫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그러한 기사나 정보를 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접촉을 하지 마셔야 돼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 뭐 하든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야 할 기회를 갖지 마시고 온전히 나로 돌아오시는 게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게 내가 못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안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윈윈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파이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지 않죠.
이 파이가 무한정, 그게 가능태 아닙니까? 파이가 정해져 있다면 네가 이만큼 가져가면은 나는 요만큼밖에 못 먹는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해 나가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나눠 갖기가 아니라 무한대의 가능성의 공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서 나는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나는 나의 인생, 너는 너의 세계, 나는 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발딛고 서 있는 가정, 사회, 집단, 조직, 국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용납할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분개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뜻대로 되어가지 않을 때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판과 비난은 굉장히 파괴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고 또 나를 손상시키는 에너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논쟁에 휩싸이지 말아라. 논쟁에 휩싸이지 말아라. 예, 건강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논쟁, 그야말로 부정적 의미의 비판, 깎아내리기 위한 싸움에 뛰어들지 말아라. 정치 게임에 휘말리지 말아라. 사내 정치라는 것도 있죠. 네. 회사 안에서도 정치가 있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정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원봉사 단체, 아주 숭고한 가치를 띤 그런 단체에도 정치가 있죠. 뭐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잖아요. 예? 모이면 참 사람들은 모이면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네. 예, 사람들이 모이면 그 안에 정치가 시작됩니다. 예,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논쟁이 벌어지고 비판과 비난이 오가고 난무하고 대놓고 하기도 하고 뒤에서 하기도 하고 여기에 휘말리지 마시라. 참여하지 마시라. 끼어들지 마시라.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내버려 둬라. 그 사람이 그러든 말든 내버려 둬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길을 가셔라.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챙겨보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 드라마. 정재영인가요? 정재영 배우하고 문소리 배우가 나오는 MBC에서 하고 있는 미치지 않고서야라는 드라마인데, 뭐 처음 하는 거길래 이거 뭐 재밌을까 하고 한두 편 봤는데 3, 4편까지 보게 되더니만 4편까지 보고 나니까 이제 계속 챙겨볼 수밖에 없는 드라마가 됐고 굉장히 재밌게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인데, 제가 또 재밌게 보고 있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트랜서핑 관점에서 그 정재영이 펜듈럼 조직 안에서 굉장히 트랜서퍼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힘을 뺀 상태에서 잘 흘러가고 있어요. 흐름과 함께. 그러면서 끌려다니지도 않고, 보통 이 허허실실 작전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그런 면에서 내공이 있구나. 트랜서퍼와 같은 내공을 지닌 정재영 배우의 연기를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정재영 배우의 연기 자체도 즐기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대체할 수 없는 연기죠. 뭘 보면 좋지? 뭐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챙겨보시고요. 재밌으면 계속 보시고 재미없으면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비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자. 이것은 프레일링과 상관없고 트랜서핑과 상관없고 펜듈럼의 먹잇감이 되게 아주 좋은 우리의 태도다. 반대로 그럼 뭘 해야 되냐? 프레일링을 적용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게 좋겠느냐? 바로 그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그러한 말을 합시다. 이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합니까? 뭐 구체적으로 못할 때는 뭐 화이팅, 응원합니다. 이 정도 말만 해도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런 말들, 이런 말 한마디가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는 말이죠. 별말이 아닌 것 같아도요, 이런 한마디가 굉장히 이제 지쳐서 쓰러져가는 사람들의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 하는 것을 연습을 하시고, 단지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정성이 담기고 진심이 담기면요, 심지어는 대놓고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이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요. 말로 하면 금상첨화죠. 아니면 대놓고 말하기 힘들면 혼자 허공에다 말을 하더라도 이 허공을 통해서 이 말은 전달이 됩니다. 에너지가. 아무튼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는 이런 말을 가급적 많이 아낌없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왜냐? 그것이 바로 프레일링이 적용되는 하나의 적용점이고 그러한 말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외부 의도의 속성이라는 거죠.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말이 외부 의도의 속성이다. 곧 가능태 흐름을 불러오는 말들이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프레일링이라고 했죠. 인간관계에서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마음을 녹아내리게, 무장해제하게 만들고 마음이 열리게 만들죠. 이게 뭐예요? 주파수가 연결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연결되고요. 그러한 말을 했을 때 이 에너지를 따뜻한 온화한 에너지를 전달해 주잖아요. 전달해 주면 뭐예요?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죠. 나를 높여준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외부 의도가 작용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방을 향한 내부 의도를 작동시키게 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프레일링을 통해서 의도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받는 선물, 보답. 이것이 프레일링이잖아요. 네. 그때 도움이 되는 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러한 형태의 말이다 이거예요. 네. 뭐 칭찬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칭찬. 강점을 찾아주는 것,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빈말로 하지 말고요. 말로 하면 좋지만 빈말로 하지 말고. 근데 빈말이라도 안 하는 것보단 좋다. 연습 삼아서 빈말이라도 해봐라. 근데 빈말로라도 자꾸 하다 버릇하면은 관심이 가고, 어떤 것을, 격려해주면 좋을까? 어떤 칭찬을 해주면 좋을까? 저 사람은,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지? 본인은 저렇게 뭐 안 된다, 힘든다, 어렵다 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땐 이게 상당히 장점인데 눈에 보이는 게 있죠. 그런 것을 찾아서 올려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건 부작용이 없어요. 좋은 의도로 했죠? 좋은 의도를 받죠? 살아나죠? 도와주죠. 프레일링이에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을 해보시고요. 뭐, 조직 같은 경우에는 후임으로 있는 사원들에게 이러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죠. 예. 뭐, 내 편을 만들려고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러한 말들이 내 편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 드라마 보면은 이런 관점에서 봐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러한 에너지, 굉장히 좋은 에너지입니다. 네, 상당히 좋은 에너지예요. 네, 창조적인 에너지가 계속 감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점이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서 열려 있게 됩니다. 계속 열려 있게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프레일링을 위한 3가지 조건이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데요. 그걸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깨어 있어라. 두 번째는 중요성 제로 상태를 만들어라. 세 번째는 타인에 대한 배려, 지지, 응원 이런 얘기를 해라.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프레일링을 하기 위해서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프레일링을 하려면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깨어 있음이라는 건 뭐냐면 무대에 역할을 맡은 배우로 있다가 이제 무대 밑에 관객으로 내려와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자가 되는 거죠, 관찰자가. 그 무대 위에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역할이죠. 무대 장치, 이게 소품, 이게 뭐예요? 이게 환경. 그리고 뭐예요? 시나리오가 흐르죠. 근데 우리가 역할에 빠져 있으면 이 펜듈럼의 꼭두각시로서 이 무대 위에서 진행되는 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따라서 그냥 흘러가지만 관객으로 내려와서 다시 나를 보게 되면 이제 나는 이것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관찰자의 입장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펜듈럼의 시나리오, 곧 펜듈럼의 게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죠. 이게 다 펜듈럼의 게임인 거예요. 여기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죠. 펜듈럼의 게임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해서 깨어있다는 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나의 생각과 감정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생각에 빠져드는 사람들, 이 펜듈럼에 휘둘리고 있는 거고 잠들어 있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한 거죠. 감정에 빠져들거나 감정에 휩싸이고 휘둘리는 사람들, 이것도 깨어있지 않은 거죠. 잠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을 읽어줄 줄 알고 바라볼 줄 알고, 또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그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 초인지 능력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메타인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를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에 끌려가고 있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지? 내 지금 컨디션이 어떻지?
한마디로 내가 지금 살았니 죽었니? 내가 지금 살아나고 있나 죽어가고 있나? 침울해지고 있나? 무거워지고 있나? 가벼워지고 있나? 활력적이 되고 있나? 이것을 점검을 해라. 이 자체에 대한 점검을 해라. 이게 깨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뜬다고 다 깨어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내 상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 항상 점검할 수 있는 관찰자 위치로 내려올 수 있는 상태. 이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할 때 프레일링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관계 할 때도 깨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관계를 할 때 무대 위의 인간관계는 뭐예요? 이 상황 속에 휘말려 버려요. 시나리오에 그냥 끌려가 버리고 상대방에게 끌려가 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대화를 하든 무슨 함께 협업을 하든 어디 놀러 가든 간에 항상 한 면으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면으로는.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잠들게 되는 거고요. 또는 깨어있음이 이게 어색하신 분들, 연습이 잘 안 된 분들은 너무 이걸 연습하다 보면은 머리로 너무 연습하다 보면은 이 환경에 스며들지 못해요. 인간관계에 스며들지 못하고 대화에 스며들지 못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마치 뭐랑 같냐면은 초심 상담자가 내담자가 왔는데 뭘 해야 될지 자꾸 생각해, 머릿속에서. 뭘 해야 될까? 2단계에서 뭘 해야 되지? 그 다음엔 뭐 해야 되지? 내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나 무슨 얘기 해야 되지?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못하고 계속 머리를 굴리게 되죠. 그러면 이 상담은 겉돌아요. 실패하죠. 만남이 안 된 거거든요. 만남이 일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겉도는 만남, 기계적인 만남, 교과서적인 만남.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깨어있으려고 노력했지만 깨어있지 못했죠. 네. 예전에 이제 그 상담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담 현장에 들어가면은 책을 다 불태우고 들어가라. 그 얘기가 뭐였냐면은 배운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서 만나라 얘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책을 펴라. 그리고 부족했던 거 있으면 그때서 보충을 해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만나라 이거죠. 그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프레일링을 적용한다고 그랬을 때 너무 머리를 써서 하다 보면 어색해지고 만나질 못하고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먼저 뛰어드세요. 예, 뛰어드세요. 만나세요. 그리고 나서 점검하세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점점 현실에 적용이 되고 현실에서도 깨어있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훈련 없이 이 트랜서핑을 무작정 적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실천은 차이가 있고요. 개인차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격차가 벌어져요. 그것을 하나 단계별로 훈련하면서 가지 않으면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해지고 인위적이 된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하고 어색하게 하고 힘들여서 하는 것은 다 내부 의도에 속한 것이고요. 그것은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트랜서핑은 인식이 중요할 뿐 아니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훈련이 수련회에 들어가 가지고 며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훈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파르타식의 훈련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되는 만큼씩 자연스럽게 하시라고 그랬죠. 즐기듯이.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프레일링도. 또 하나 조건이 뭐냐면 프레일링을 하시려면 중요성이 제로 상태에 들어가야 돼요. 중요성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내부 의도가 작동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프레일링을 하려고 할 때 내부 의도로 프레일링을 하려고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인위적이 된다고요. 어색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만나는 것이 참 만남의 길인데 너무 많은 것을 머릿속에 심어놓고 만나려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온전한 만남조차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프레일링을 적용할 때는요. 또 다른 프레일링이라는 또 다른 펜듈럼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인간관계잖아요. 이게 지금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만남이 중요하고 만나야 관계가 유지되는데 만남을 제대로 해라. 차라리 이것이 참 만남이라고 해요. 참 만남. 예, 우리는 정말 만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다 내려놓고 참으로 만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프레일링을 하셔도 늦지 않다. 오히려 참 만남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만남만 여러분이 할 수 있더라도 프레일링 하는 거 훨씬 쉬워져요. 왜냐하면 껍데기를 다 벗겨냈기 때문에 첫 만남이 가능한 거고 껍데기를 벗겨낸 것이 바로 펜듈럼이 주입한 온갖 규정들, 규칙들, 방법들, 목적들을 다 해체시킨 거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시란 말이죠. 예. 용기를 북돋고 격려하는 말조차도 너무 인위적으로 애쓰려고 하지 마세요. 빈말로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연습 상황에선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인위적으로 또 하려고 그러면 어색해지잖아요. 이러한 마음을 먼저 지니시란 말이에요. 상대방을 향한 관점이 저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동정. 예. 연민의 마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부정적인 마음으로 쏟아내는 비판, 비난은 상대방을 이해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뭐 인생 극장이나 뭐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걸 뭐 읽다 보면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거나 넓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해가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동정 연민의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관심이 가게 되죠. 관점이 바뀌니까 그럼 이제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무대뽀로 적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말이에요.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러한 큰 장벽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프레일링이라는 것 자체도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연습하시면서 걸림돌을 제거하시면서 가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중요성이 제로 상태가 돼야 된다. 내적 중요성, 외적 중요성 모두가 제로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나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나를 높이지 말아라. 그러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게 되고 나를 대들면 무시한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또 깎아내리려고 하고 싸움이 시작된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상화하지도 말아라. 그 이상화하는 순간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실망을 하게 되고 또 비판, 비난을 하게 된다.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프레일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대해야지 거기에 어떤 거품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러면 온전한 프레일링이 불가능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프레일링을 위한 조건은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격려, 지지, 응원 이런 것인데 아까 다 얘기했던 거죠. 단지 립 서비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인간관계의 연금술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뭐 별 볼 일 없어 하고 버렸는데 내가 볼 땐 제가 인재야 완전히. 저 사람 안에서 보물 같은 걸 발견했어.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을 보물로 만들어줘. 연금술사지 뭐예요. 그러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책을 한번 빠르게 훑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세요. 61페이지에 왔고요. 이제 쭉쭉 갈게요. 61페이지부터 전반부에 나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다뤘듯이 트랜스서핑을 비즈니스 관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계속 진술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상단 부분 첫 번째 단락은 내부 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내부 의도를 사용할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세 가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 단락은 외부 의도를 사용한다는 건 뭐냐. 비즈니스에서 외부 의도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 니즈가 뭐냐 이걸 파악하는 것이고 그것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흐름을 따르는 게 필요하다 얘기를 했죠. 63페이지 중간 부분 볼게요.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당신은 내부 의도를 써서 상품을 사람들에게 들이대려고 한다. 외부 의도는 흐름과 함께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실증이 났는지를 파악하려고 한다. 수요는 가능태 흐름에 의해 결정된다. 가능태 흐름에는 이미 모든 답이 담겨 있으며 오직 가능태 흐름만이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여기서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고요. 흐름을 따라갈 때 거기에 답이 있다. 그 흐름, 여기서 말하는 가능태 흐름은 이 물질 세계 저 너머에 있는 가능태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능태 공간에서 흐름이 현실 세계로 흘러 들어와서 흐르고 있단 말이죠. 구현된 가능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고 흐름은 방향을 따라간다고 그랬죠. 그것을 파악하고 그 흐름에 올라탈 때 이러한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64페이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다루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읽어볼게요. 인간관계의 문제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가능태 흐름을 거스른 결과로 생겨난다. 비판은 이 거스름이 드러난 것 중에 하나다. 비판은 내부 의도의 직접적인 소산이다. 비판이라는 것은 그래서 가능태 흐름을 거스른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흐름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 흐름을 거스르는 게 비판입니다. 그게 뭐예요? 너를 인정할 수 없어. 너를 받아들일 수 없어. 네 생각을 용납할 수 없어. 왜 틀리지? 왜 나랑 다르지? 그러면 안 돼. 나처럼 돼야지. 나처럼 생각해야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면 용기를 부추겨 주는 것과 사람의 긍정적 자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외부 의도의 속성이다. 그래서 용기를 북돋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자질에 초점을 맞추는
강점을 찾아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외부 의도의 속성이다. 외부 의도의 속성은 바로 트랜서핑과 관련 있는 부분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비난을 기꺼이 받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타인들로부터 오는 비난은 당사자에게 언제나 고통스러운 일이다. 네, 그래서 비난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굳이 에너지 뽑히려고 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65페이지. 타인들의 결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완전히 끄고 오직 그들의 장점만을 생각해라. 이것이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장점 생각하는 게 힘드시면요. 아예 신경이라도 끄세요. 차라리. 비난하고 비판하고 결점을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할 거면, 그래서 자꾸 신경 쓸 거면은 아예 신경을 끄라는 거죠. 차라리. 장점을 찾아내지 못해도 좋으니까 신경을 끄세요.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내고 장점에 집중을 하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이러한 방식이 되면 훨씬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본인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정적 의미의 비판, 비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 내 영역이 침범받고 내 존재가 사라질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나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해를 입을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의 감정이 밑바탕에 있을 때 사실 이러한 부정적 의미의 비판과 비난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강한 사람은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 의미의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항상. 66페이지. 비판은 영혼을 마음의 적으로 만들지만 격려는 영혼을 마음의 동맹군으로 만들어준다. 네, 이것을 잘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적을 만들고 싶다면 논쟁을 계속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옳다고 우겨라. 네, 이거는 이제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적을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 즉 이렇게 하면 적을 만들게 될 것이다. 네, 삶이 고달파지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네. 67페이지.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얻을 건 하나도 없다. 단 하나 있다면 적을 한 사람 더 얻는 것이며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네, 논쟁에서 이겨서 얻을 게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비판을 업으로 삼아가는 사람들은 적을 만들어야 먹고 살죠. 그런 사람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일에 종사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부정적 의미의 비판은 하등 도움이 안 된다. 계속 읽어볼게요. 어떤 식으로도 당신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한 다른 이들이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더라도 그냥 내버려두라. 그것이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는 길이며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길이다. 네, 그러든가 말든가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각자 세계의 층을 가지고 사니까 거기에 발끈하거나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라. 사실 논쟁은 그렇게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토론회 같은 게 존재하지만 그런 거 아닌 경우에 일상적인 논쟁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겨도 의미가 없고요, 져도 의미가 없고요. 상대방이 이긴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그거를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음엔 어떻게 저걸 밟을까 생각하고 돌아가지,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가능한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68페이지.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중요성에 타격을 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프레일링 원리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프레일링 원리는 상대방의 중요성을 높여주는 건데, 비난하는 것은 상대방의 중요성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메랑이 오는 거예요. 역풍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악순환의 패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68페이지 밑에 단락,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신을 스스로 우상으로 만들지도 말고 적으로 만들지도 말라. 이것이 흐름을 타고 가는 인간관계의 좌우명이다. 상대방의 중요성을 해치려는 마음이 일 때마다 전염병을 만난 듯이 피하라. 그것이 특별한 금기사항이 되게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엄청난 문제와 골칫거리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네. 상대방의 중요성을 해치려는 마음일 때 전염병을 만난 듯이 피해라. 손을 대지 말란 얘기죠. 논쟁에 끼어들지 말고, 비난하는 에너지를 만지지 말고, 비난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반응하지 말고, 그 사람을 접촉하지도 말고, 이 정도로 전염병 다루듯이 하란 말이에요. 격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격리. 심리적, 에너지적 격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관계 좌우명, 잘 새겨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하는데
적극적으로 프레일링을 못 하시더라도 방어를 하시란 말이에요. 방어.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방어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69페이지. 대화를 시작할 때 맨 먼저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당신의 생각을 조율해야 한다. 네. 이게 이제 그거죠. 이제 인간도 관계가 맺어지면 흐름이 있다고 그랬죠.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율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조율하는 게 생각의 조율이고 그것이 뭐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수용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더라도 존중해 주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공감적 지지, 수용, 경청, 반영하는 거 이러한 대화가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에너지적 원리, 프레일링의 원리가 들어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 다음 69페이지 하단 실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딘가에서 실수를 하고 당연한 비난을 예상하고 있다면 자신을 방어하려고 준비하지 마라. 그냥 실수를 미리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실수하면 비난이 예상되고 두려워지죠? 그러면 사실 그것 때문에 일이 꼬이는 거예요. 실수했으면 인정을 해버리고 받아들이세요. 비난? 올 수도 있지 뭐. 그리고 거기서 끊으세요. 근데 이러한 비난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면 실제로 비난의 에너지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냥 방어하려고 하는 경계를 낮출 때 오히려 빨리 지나가요.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요. 그 다음 70페이지 보면 이제 조언, 충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누가 당신에게 이제 충고해준다 이럴 때 그냥 저항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본다? 고려해보지 뭐.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럴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71페이지. 상대방의 옳음을 증언하는 목격자의 역할이 어렵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재밌기까지 할 것이다. 뭘 하면요? 깨어있기를 실천한다면. 그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인간관계를 하시다 보면은 상대방의 옳음을 증언하는 목격자의 역할. 이게 뭐예요? 상대방의 중요성을 높여주고 강점을 찾아주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번 잘 진행을 해보시고요.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사람들은 중요성에 눈이 멀고 어깨가 짓눌려서 중요성 외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당신은 커다란 이점을 가지고 있다. 깨어있음, 중요성이었음, 타인에 대한 배려, 이 장점들을 활용하면 다른 사람들에겐 돌멩이만 보이는 곳에서 당신은 언제나 황금덩어리를 보게 될 것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자, 이것을 잘 새기셔서 여러분들이 실전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들지 마시고 어디 가나 향기를 발해서 벌들이 꽃향기를 맞고 몰려드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